자, 오늘은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최근에 있었던 동아시안컵 관련해서 총평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안컵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쉬움이 크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3백 시스템을 갖고 그 홍명보 감독이 선택했던 3백 시스템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한국 축구의 그 전력이 말이죠. 네? 뭐 마치 새로운 전술인 것처럼 이렇게 과대해서 포장이 되고 그렇지만 실제 일본과 경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축구가 다가오는 월드컵 때 한국 팀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러니까 한국 축구는 이제 몸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옷을 찾아야 되는데 그 3백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네네. 그 4백보다 3백은 숫자가 하나 줄어들죠. 네. 하나가 줄어드는 대신에 3백이 가운데로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 명이 센터백이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둘이 하죠. 근데 셋이 있을 경우에는 세 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면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지난번에 세계 클럽 월드컵 대회 때 레알 마드리드가 대표적으로 3백 썼던 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첫 골, 두 번째 골 실책으로 내줬잖아요. 3백 보는 선수들이 실책에 의해서 두 골을 내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백이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뭐 이게 한국의 축구의 전술적인 새로운 것을 뭐 이렇게 창출하는 것처럼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감독, 그다음에 또 그것을 언론에서 이상하게 말이죠. 뭐 새로운 전술을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던 것이 일본과 경기 때 허상이 많이 드러나고 깨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네네. 자,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월드컵은 일본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 이런 팀하고 경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48개의 그 국가가 출전하도록 그 지금 참가하는 국가가 커졌고 유럽이나 남미 팀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 추첨 때 그 두 번째 포트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친선경기나 이거 랭킹이 내려지면 지금 우리가 3포트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팀 들어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비를 강화해야죠. 네네. 근데 그 백 시스템이 그렇다면 월드컵에 적합한 포메이션인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중앙 수비를 보는 선수들이 3톱에 맞는지 여부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대목인데 뭐 그런 과정이 없이 뭐 지금 백이 한국 축구에 앞서도 있겠지만 어느 팀을 만나든 그것이 새로운 전술의 선택인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과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특히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지금 축구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11명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의 그 위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백을 놨을 때 우리 몸에 잘 맞는 옷을 입혀야 폼이 나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만약에 옷에다가 거꾸로 큰 옷에다가 그 거꾸로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점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번 사실은 동아시아 대회를 통해서 일본에게 질 때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한국 대표팀이 선택하고 있는 지금 전술의 기본이 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아마 그 평가하고 또 냉정하게 거기에 우리 몸에 잘 맞는 옷인지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일단 경기력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동아시안컵 도대체 이 동아시안컵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 관련해서 동아시안컵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동아시안컵에 대한 역사에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이너스티컵으로 시작될 때 첫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중계 방송을 가서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 그 다이너스티컵은 90년도부터 그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한 대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폐지됐어요. 근데 이 대회가 만들어질 때 1984년에
아시아 축구연맹에 의해서 처음 이제 창설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 4개국이 원년 창설 멤버였었죠.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이제 합의를 해서 국제대회가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 그 네 나라가 협의를 해서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홍콩이 추가가 됐고요. 네네. 5개 나라의 그 체제를 검토를 하고 대회명은 또 다이너스티컵 국제축구대회로 이렇게 그 지은 거거든요. 다이너스티컵의 유래는 참가국들이 모두 유수 깊은 왕조 체제를 경험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4년에 이제 AFC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대회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빅 스폰서가 붙습니다. 그 빅 스폰서가 어디냐면 바로 필립 모리스, 미국의 말보로 양담배 있잖아요. 그 네네. 회사가 그래가지고 4개국은 다 뜻이 다 있었어요, 계산이. 그래서 미국의 양담배에서는 중국의 양담배 시장에 침투하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빅 스폰서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그때만 하더라도 첫 대회가 열릴 때 중국하고 수교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주계장막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갈 때는 그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지금 그 남산 타워 호텔 밑에 옛날 네네. 타워 호텔이죠. 거기서 공산주의 국가를 가니까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래서 이 대회가 그런 그 배경을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국은 북경 아시안 게임이 90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그 당시 김우중 회장이거든요. 대회에 필요한 자동차, 그 버스, 승용차 뭐 이런 것을 스폰을 받기 위해서 김우중 회장에게 상당히 로비를 했던 그 기억도 지금 생생합니다. 일본도 북한과 교역, 우리도 김우중 회장도 대우와 북한과의 교역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상업적인 어떤 그런 셈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 대회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먼 과거부터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EAFF 동아시안 축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서는 이 협회의 목적이 동아시아 권역의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축구를 향상시킨과 동시에 축구를 통해 평화에 공헌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활동으로 200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이제 동아시안 컵이죠. 네. 이번에 뭐 이원 챔피언십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었는데 아마 이 협회가 2002년 5월 정도에 이제 창설을 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번 동아시안컵 이원 챔피언십 사실상 행정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관중몰이에 대한 흥행 실패, 네. 또는 이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홍보, 뭐 제 주변에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 그리고 축구를 정말 생활 축구에 흠뻑 빠져 있는 친구들도 이 동아시안컵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동아시안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라는 선수들이 왜 해외파, 특히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국가대표인데 왜 못 왔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회는 피파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신 PD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논하기 앞서서 그러면 이제 다이너스티컵에 대한 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다이너스티컵이 그 경기가 열리던 시기가 이른 봄 전이었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명실상부한 모든 엔트리들이 참여하는 대회였었어요. 그러니까 네 차례 이제 그 대회가 그때 다이너스티컵이 열렸는데 지금 참가했던 네 나라는 말이죠. 엄청난 방송 시청률과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 예민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EAFF 이 주간의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로 새롭게 론칭이 되고 나서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열렸던 대회 때 흥행에 그 지금 엄청난 그렇죠. 지금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국내 언론들은 말이죠. 뭐 일본에서 직전 대회 때 관중이 없었다. 뭐 이런 비난조의 그 기사로서 일본 언론들이 그 경기장에 관중이 없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격하는 기사를 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대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이너스컵
그 개최할 때만 하더라도 정규 멤버들이 다 나왔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다이너스티컵과 그 지금 비교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정규 멤버, 그러니까 스타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지금 대회로 이게 지금 시기가 정해져서 지금 네네. 경기를 하니까 그만큼 흥행에서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근데 이번 대회 이제 그 경기를 제가 지켜보면서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 파이널 경기 하는 날 그 앞 경기로 중국과 홍콩 경기였었잖아요. 네네. 중국과 홍콩은 그 영국령이었던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거의 전쟁과 같은 경기로 치러지면서 중국이 1대5로 이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부회알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번 대회. 그러니까 이 스스로의 그 대회에 대한 밸류, 또 이 동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포장 그리고 권위 뭐 이런 것들 스스로가 그 이 대회에 대한 가치를 손상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죠. 네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또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정몽규 회장이 또 회장을 맡아서 이 대회를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네네.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게 말이죠. 이번 대회에서 관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대회 운영에 대해서 평가가 그 비판적 시각에서 이번 대회를 평가를 한다면 AFC에서 곱게 보겠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포함을 해서 대한민국 축구가 대한민국이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회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대회 유치를 한다고 할 때 대한민국 축구의 상업적 가치 시장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네네. 또 운영하는 그 주체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과연 지금 고운 시선으로 그렇지 않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저는 하게 됐어요. 자, 이거 방금 질문 관련해서 네, 지금 제가 재밌는 기사를 찾았었는데 네, 일본인 기자가 한국 네. 기자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용인은 먼 곳인가? 음,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음, 이번 이제 이원 챔피언십 동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열린 이 동아시안컵에 사실 관중 수가 사실 좀 형편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과 홍콩의 경기가 모인 관중의 숫자가 687명. 근데 이 경기가 열린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서울에서 고작 한 40km 정도? 그리고 용인은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시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일본인 기자가 좀 비꼰 그런 질문을 좀 내비쳤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한국 측에서 특히 이 동아시안컵 이번 한국에 열리는 동아시안컵을 주관하는 EAF의 회장이 공교롭게도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회장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측의 정몽규 회장 측의 관중 유치에 대한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느낌이라는 아마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일본이 한국의 이 동아시안컵에 대해서 관중물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는 코로나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성행할 때지만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당시에도 한일전에 한 1만 4천 명 정도가 들어왔었대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많이 그럼요. 코로나. 2002년 정도만 해도 코로나 아니 우리 상황에 관중 없이 경기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국내 대회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저희 일본 한일전이 열렸었던 어제죠. 어제 날짜 18,4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요. 네. 2022년 코로나 상황에 14,000명. 2025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축구 그리고 월드컵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축구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울 텐데 고작 한국 한일전의 관중이 18,000명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본과 지금 한일전 사실은 일본은 3진 4진 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 1.5군, 한 2군. 뭐 그래 뭐 저기 하면 2군. 일본은 애둘러서 그 J리그 대표팀이다. 네네.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다 안 불렀죠, 양 국가가. 근데
우리는 골키퍼는 울산 골키퍼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조현우 골키퍼죠. 그죠? 근데 세계 클럽 선수권 대회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불렀잖아요. 그 선수만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 클럽 선수권 대회 갔던 선수들, 그 팀의 선수들은 또 선발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팀 처음 뽑히는 선수 15명을 뽑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중계방송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은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 그 유럽에 오피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벌써 일본은 거기 만들어 놨잖아요. 유럽에. 맞아요.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100여 명이 넘는 선수 중에서 컨디션이라든가 그리고 그 선수의 부상 여부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이제 대표팀을 구성하겠다라고 공식화하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륙에서 이제 발끈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뭐 3진 4진의 팀이 이제 구성이 됐던 건데 그 지고 나서 1대0으로 지고 나서 경기는 우리가 뭐 더 잘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잘한 근거로 볼 점유율에서 우리가 50%대를 뭐 넘는 그 저기고 일본이 40몇 프로를 했으니까 뭐 앞섰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제가 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매일 다뤘던 게 통계를 다루고 경기에 그 코딩을 해서 경기에 그 볼에 대한 점유율이라는 것은 볼 터치 횟수 갖고 이것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본 팀이 전반전에는 압박을 전진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그러니까 한국 페널티 에어리어까지도 했다가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미드 서드 그 중앙 지역에 네네. 미드필드 쪽에 이제 압박을 했다가 전반전에 그렇게 하면서 한국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어제 있었던 대한민국 대 일본 경기의 볼 점유율은 최종적으로는 58대 41을 기록했었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입중계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전반전 기록은 48대 한 52 정도로 지금 일본한테 뒤졌잖아요. 일본이 한테 뒤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유튜버 또는 언론들에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유효시팅이 한국이 각 팀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이죠. 네, 하나씩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은 그 하나의 유효시팅이 골로 연결이 됐고 대한민국의 유효시팅은 그냥 골키퍼에게 그게 막혔다라고 좀 보거든요. 후반전 그 마지막이죠. 중반에 이제 마지막에 유효시팅으로 기록이 됐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홍명보 감독이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과 다른 시각에서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그 화난 거기 이제 불을 지르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이것이 옮겨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은 총 패스 횟수가 448, 일본은 334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록으로 모든 경기의 내용을 비춰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서 버려야 될 게 있다. 특히 이번 경기가 이제 그런 기록이지 않을까 싶어요. 후방부에서 볼을 돌리거나 공격으로 전개하려다가 만 듯한 패스들, 좀 의미 없는 패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공격적이다, 경기력이 좋다라는 그런 패스 횟수, 점유율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자 보세요. 일본은 전반전에 압박을 했잖아요. 네네. 한국의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와서 하는 압박의 하나의 그 전략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하프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또 압박을 하는 그런 택틱을 준비를 했어요. 네네. 후반전에는 1대0으로 앞섰던 상황에서 일본 팀은 철저하게 한국 팀의 공격을 대비하는 전술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네. 자신들의 페널티 에어리어의 근처에 와서 좋은 디펜스를 하면서 한국 선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맨 마킹을 하고 그리고 외곽으로 몰아내는 수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 PD가 얘기했듯이 한국은 거기 세밀한 패스로 돌파가 안 되니까 뒤에서 패스 횟수가 많아지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점유율로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볼 터치 횟수가 코딩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경기 분석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일본 팀 입장에서 보면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참 점잖은 사람 같아요. 네네. 한국 그 언론과 이야기할 때는 그 한국 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굉장히 힘이 있고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본 언론은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면에서 자기네들이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언론에서 그 어떤 대표팀에 대한 그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 정말 객관적 입장에서 축구를 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그 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사실은 일본한테 어제죠 0대1로 진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 쇼크입니다. 네네. 벤투 감독 때 한 번은 친선 경기를 했고 한 번은 동아시아 대회 때 두 번 다 3대0으로 졌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또 0대1로 졌단 말이에요. 3연속으로 일본한테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3연전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졌고 이 경기 전에 어제 경기 전에 축구인들은 늘 그랬었어요. 일본과 그 정기전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더라도 경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그 일본과 한일전을 했는데 이제 어제 졌던 것이 지금 한국 축구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벌써 저만큼 앞서서 달리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데 참 더 힘들게 됐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축구 팬 입장이니까 네. 사실 어제 조금 그 홍명보 감독이 경기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요. 그 우리가 더 잘했고 일본이 우리 수비에 위협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축구 팬 그 민심을 한번 좀 제가 살펴봤어요. 네. 네이버에 그 이 한일전 관련으로 해서 응원 오픈톡이라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경기 한 줄 평이라고 이제 축구 팬들 또는 국민들이 이렇게 남겨놓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내리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여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축구에 네.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일본보다 우리가 잘했다라는 그런 뭐 얘기는 뭐 없습니다. 자, 어제 경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문가로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네네. 어제 3백이라는 건 수비의 형태만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한국 팀이 포메이션 상으로 보면 3-4-3 포메이션을 가동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3백은 가동을 한다고 전제하에 3-2 그럼 5명이죠. 그렇죠? 골키퍼까지는 6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3-1 최전방에 이제 한 선수를 놓는 거죠. 그렇죠. 전반전에 주민규였죠. 주민규를 놨죠. 후반전에 누굴 놨어요? 투톱을 놨잖아요. 맞아요. 오세훈, 이호재. 그렇죠. 그렇다면 한 골을 우리가 내주고 시간이 후반전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얼리 크로스를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술상으로 보면 다 뻥축구했다고 지금 팬들이 다 비판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것이 감독으로서 팬들에게 그렇지 않은 국민들에게 나는 3백을 전제로 하고 월드컵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전술을 갖고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 전에 인터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를 즐기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를 즐기는데 승패에 연연하게 되면 그죠? 네. 그 자존심에 그 연연하다 보면 그 전술과 경기력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반전에 선택했던 당시에 이제 투 스트라이커를 놓고 했던 경기는 그거는 허둥대기는 그 전형적인 한국 대표팀 축구 경기할 때 그 비판할 때 하는 뻥 축구 아닙니까? 네네. 측면도 아니고 얼리 크로스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놀란 게 일본이 후반전 가서 전술을 확 바꿨잖아요. 네네. 전반에는 한국의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들어와서 전진해서 압박.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드 그러니까 가운데 그 센터 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더 올라와서 압박을 했던 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이제 좋은 디펜스를 하면서 수비 연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코너킥 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 세 선수, 네 맞아요. 선수가 딱 서 있었죠. 네네. 그리고 얼리 크로스 하니까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고 겹치지 않고 딱 포지션들이 정해져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헤딩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부는 공격수들을 좀 막는 역할을 했고 일부는 어느 약간 뭐 쫀 디펜스처럼 존을 지키고 서 있는 수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경기 운영을 하는 거 보면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후반전에는 전략상으로 일본이 그 월드컵을 대비해서 강팀하고 만났을 때 그 수비에 대한 위치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26명의 선수단 중에서 일본 국가대표팀에 뽑힐 선수가 제가 보면 많아요. 3명? 한두 명 정도. 예, 그 정도예요. 왜냐면 다 유럽파들을 데리고 갈 맞아요. 텐데요. 거기에 대한 선수들의 그 지금 포지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컨테스트 하듯이 맞아요. 그 집중적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진 팀이 궁색하게 우리가 위기가 없었고 그 잘했다. 뭘 잘했습니까? 후반전에 걔네들이 역습해가지고 하나 오른쪽에서 측면에서 크로스 됐을 때 말이죠. 그 맞아요. 골과 다름없는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축구에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반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 1년에 남은 월드컵까지 과연 대한민국 축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리고 또 축구 경기력에 그것을 대입하고자 하는 어떻게 방향성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실패를 했다. 맞아요. 경기 결과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 우리가 대표팀을 구성해서 일본하고 경기를 치르는데 일본에서는 J리그와 K리그의 이 그 경쟁으로 구도를 끌고 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센터백에 필요한 선수 그리고 예를 들어 미드필드에 새롭게 보강할 선수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포메이션을 3-4-3으로 보든 네네. 그렇지 않으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둘을 놓고 윙백이 그 김문환 선수하고 그리고 왼쪽에 이태석 선수인가요? 그래서 맞아요. 공격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봐서 3이 3-1로 이렇게 그 3-2-4-1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포메이션에 대한 것을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승패는 떠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후반전에 그냥 허둥지둥하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뻥축구를 다시 되풀이하니까 앞뒤에 이것이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팬들은 더 현명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판 일색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사실은 이 동아시안컵을 치르면서 한국 네. 축구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네. 최종적으로 사실은 그럼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는 한국 축구의 대부분의 축구 팬들께서 얘기하는 아니 왜 도대체 쓰리백을 쓰는 거야? 쓰리백을 쓴 이유가 뭔데? 네. 네, 그러면 지금 한국 축구는 쓰리백 전술이 맞나요? 네, 아니면 또는 이 쓰리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전술, 한국 축구에 맞는 전술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네. 라는 것에 대한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계 클럽 그 월드컵 대회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하죠. 레알 마드리드하고 파리 생제르맹하고 경기할 때 파리 생제르맹은 4-3-3을 썼습니다. 네네. 포백 시스템을 했죠. 누누 멘데스, 베라우드, 그다음에 마르키뉴스, 하키미 오른쪽 풀백을 본 선수죠. 근데 이제 하키미 선수가 공격이 굉장히 깊숙하게 오니까 그 경기를 할 때 포메이션은 건 처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3백 형태와 같은데 3백 형태로 변형해서 쓰는데 하키미 선수처럼 스포츠 같은 그러니까 기동력이 좋고 전신지구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고 또 기술이 윙어나 미드필더보다 더 스피드가 있고 드리블 능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4백을 하는데 한 선수가 밀고 나가서 3백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3백을 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처럼 누누 멘데스나 베라우드나 마르키뉴스처럼 이렇게 수비력이 있고 3명이 4명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센스도 있어야 되고 커버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1대1 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수비의 전형적인 또 전투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지금 일본과 경기 때 3백을 그 세웠던 선수들에 대한 능력이 월드컵 48개 조 추첨이 됐을 때 3명을 놨을 때
어느 국가가 우리한테 같은 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현명한 선택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를 올려놨는데 네. PSG와 레알 마드리드는 음. PSG가 당초에 4-3-3 전략, 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4-3-1-2 전술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PSG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키미가 정말 수비수보다는 공격수에 가까운 활동을 좀 비춰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표면상으로는 3백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는 또 와서 포백을 만들어주는 그런 또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그 레알 마드리드를 4백으로 이기는데 3백이 맞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라울 아센시오, 그다음에 추아메니, 리디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한 선수 이제 그 풀백으로 볼 수 있는 선수를 프란 가르시아 선수가 쳐지거나 맞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주장이었던 발베르데. 발베르데 선수가 쳐졌을 때는 4백인데 실제로 경기 때는 이것이 섞여서 돌아가죠. 상대팀 맞아요.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선을 4개를 나섰던 거예요. 3백, 그다음에 4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음바페를 받치는 2명의 어태킹 미드필더가 있었는데 곤살로 가르시아하고 비니시우스. 맞아요. 세계적인 선수 아니에요. 브라질 선수. 근데 이 4개 선을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3개의 선으로 하니까 속도에서 전쟁에서 지른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팀이 3백 형태로 쓰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3백 형태로 놨을 때 미드필드의 좌우측에 윙백으로 역할하는 선수들이 공격 가담 능력은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수비 때는 그 선수들이 센터백과 호흡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4백, 3백, 5백 또는 2백 다 좋아요. 근데 각 선수들이 본인이 뭘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떤 전술에 내가 어떻게 그 전술에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감독이 주입시켜야 되고 그거를 또 선수들은 거꾸로 그 전술에 대해서 뽑아내야 되는 게 이제 선수잖아요. 네. 근데 어제의 한국 대표 선수들 특히 이 한국 프로축구에 난다긴다는 주전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과연 감독 전술을 수행하지 못했을까? 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 선수가 3백을 형성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윙백 역할을 하는 선수로 볼 수 있죠. 공격도 가담하고 수비도 해야 되는데 이태석, 김문환. 근데 김문환 선수는 서민우 선수가 좀 처지니까 사실은 이동경, 나상호와 더불어서 주민기 선수를 받치는 역할을 더 치중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크로스도 전반전에. 근데 일본은 이제 그 수비에 일본은 전형적인 3백을 씁니다. 코가, 아라키, 안도. 근데 어제 보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출신. 모치츠키. 그 선수는 엄청난 기동력과 그러니까 수비 때는 어떻게 돼요? 4백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오른쪽으로. 근데 공격 때는 스트라이커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치츠키 선수의 그런 활동은 모치츠키가 나가면 수백 미드필더는 이나가키 선수라든가 맞아요. 가오베 선수가 쳐져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몇 명을 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상에 감독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하나 일깨워 줄게요. 첼시 감독이 엔조 마르스카 감독. 이번 세계 클럽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최고의 감독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서게 될 겁니다. 네네. 과르디올라 밑에서 이제 코치를 했었어요. 자, 점유율과 후방 빌드업 축구 이거를 선호해요. 그리고 거기에 능동적 축구라는 얘기를 해요. 능동적 축구. 그리고 안정적인 축구. 이것을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이렇게 명명을 하거든요. 볼이 없는 선수들의 효율적인 동선 및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빠르게 투입하는 수적 우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축구에 대한 지능.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것은 감독이 숫자를 몇 명을 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상에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의 바탕은 뭔지 아세요? 수비가 공격보다 숫자가 많아야 되고
공격할 때는 상대 수비수보다 공격 숫자가 많은 것을 이것이 포메이션으로 유기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고 선수 스스로가 빈 공간이 있으면 아까 공간 얘기했잖아요. 그 축구 지능을 발휘해서 공간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엔조 마레스카 첼시 감독이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어제 경기에서 후반전에 우리가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비를 구축해 놓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얼리 크로스에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나요? 우리가 찬스를 상황을 못 그게 만들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저처럼 축구 전문가 입장에서 경기를 분석하고 포메이션을 분석해냈을 때 과연 그 월드컵 가서 한국 축구가 어떠한 경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포메이션의 운영, 전술의 운영에 대한 그것을 기자들하고 저는 달라요. 그렇죠? 평생 축구를 했고 평생 축구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애둘러서 제가 지금 거스포획 감독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스포획 감독은 전북 팀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패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북 팀 추구하는 건 뭐예요? 공수전의 속도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시즌의 초반에 안 좋았을 때 실리 축구라고 해서 골을 먹지 않는 것을 우선 강하게 작용을 했잖아요. 쓰리백이라는 것은 수비를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쓰리백이라는 건 중앙 쪽에 수비를 집중시키고 좌우 쪽에 윙백을 놓거나 그죠?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후반전에 5백으로 전환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쓰리백인데 5예요. 그러면 좌우 쪽에 있었던 선수가 미드필더가 그는 수비가 후반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수비가 7이나 8을 하고 공격을 2로 줄인 겁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전술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쓰리백을 해놓고 경기 운영을 하면서 그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교체 멤버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유연한 그 전술적 변화 그다음에 숫자상의 배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첼시 팀에 우리 신 PD 완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있죠. 누구예요? 쿠쿠렐라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첼시 팀이 지금 포백을 합니다. 쿠쿠렐라, 그다음에 중앙에 코르일, 그다음에 찰로바, 그다음에 기스트 선수가 있죠. 근데 쿠쿠렐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골을 잘 넣는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 36경기 출전해서 그러니까 20개 팀이 하니까 38경기죠. 그러면 거의 다 뛴 겁니다. 5골과 1개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할 때 쿠쿠렐라 선수 공격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일본에 지금 2번 모치지키 선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맞아요. 그 쿠쿠렐라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첼시는 3백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거기를 누가 커버하는 줄 아세요? 골키퍼인 산체스 선수가 나와요. 그러면 산체스가 나오면 코릴과 찰로바는 약간 벌려서 그리고 첫 골을 터뜨릴 때 오른쪽 풀백인 퀴스트가 쿠쿠렐라가 미드필드 쪽으로 하고 캐스트까지 나가서 로베르트가 스위퍼 역할을 하고 코릴과 찰로바가 벌려서 이렇게 세 명이 유지가 되죠. 쿠쿠렐라는 어디가 있었느냐? 미드필드 쪽으로 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을 하려면 지금 마레스카 감독이 얘기했듯이 축구에 대한 지능과 그리고 이 클럽팀은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이런 전술적인 것을 숫자상에 혼도해야 될 정도로 많이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백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네. 사실은 전술보다도 선수 개개인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또는 지도를 받으면서 머릿속에 또는 몸으로 체득한 기본기, 축구 센스, 그럼 협동심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영향을 또 끼칠 것 같은데. 자, 거기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줄게요. 볼이 없는 선수들의 효율적인 동선 움직임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에 빠르게 투입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다. 현대 축구에서 이기려면 공격할 때는 숫자가 수비 숫자보다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기려면 수세 때는 수비 숫자가 많아야 돼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첼시가 하고 있는 중에서 원사이드 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첼시의 예를 들어서 수비 라인 중에서
쿠쿠렐라 쪽에서 그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쿠쿠렐라, 코릴, 찰로바, 키스트가 그쪽으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맞아요. 그 왼쪽이 비어 있죠. 네. 거기 냅둬요. 맞아요. 볼이 넘어올 때 옮기면 그때 되는데.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패스가 들어오는 공간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덴벨레 선수가 결승전에서 활약을 못했는데 일본이 후반전 했던 것이 바로 첼시가 했던 그런 수비를 하는 맞아요. 거였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지? 첼시는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 환경을 얘기를 할게요. 한국은 축구를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라이트 풀백, 신 PD. 당신 미드필더, 라이트 윙박. 그러면 초등학교 때 선택하는 게 거의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 자리 윙을 보다가 윙백이나 풀백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변화는 있죠. 근데 일본은 어렸을 때 유소년 축구라면 11명이 게임을 뛰면 위치에 대한 걸 잘 선택을 안 시켜요. 자, 전반전에는 수비수 봐. 후반전에 신PD 올라와. 공격도 봐.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에 대한 협응력이 있어요. 예? 수비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미드필더는 어떻게 되는지 적응을 하죠. 아니 쿠쿠렐라가 4백에 쓰는데 그 선수가 공격할 때 보면 미드필더고 그리고 또 미드필드에서 공격에 가서 윙처럼 하고 슈팅을 해서 골 넣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만큼 협응성과 호환성에 대한 것이 지금 세계 축구의 화두예요. 그것을 한국 축구는 해야 되는데 하진 않고 어느 날 대표팀이 왔는데 3백을 놓고 그리고 말로는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하면 그게 돌아가질 않는데 월드컵 가서 이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스포의 감독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현명하다면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한국 축구가 1년 뒤에 월드컵에서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표팀을 꾸려서 갈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고민의 포지션은 어디예요? 문체부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 지적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팬들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지금 대표팀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그 정말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홍명보 코치 문제에 대해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 대부분의 그 지금 국민들은 제가 하는 얘기에 귀를 열고 크게 그 듣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는 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코너를 이렇게 마치면서 현재 EAF의 현 회장 정몽규 회장의 행정력 부실과 그로 인한 흥행 실패, 또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부실과 졸전의 경기력, 그것이 결국 축구 팬의 민심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한 사실 피해자는 한국 축구 팬 그리고 한국 축구에 종사하고 있는 축구 선수 또는 프로축구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산업군들이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는 기회들을 점점 많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한국 축구가 가야 될 방향 얘기했잖아요. 네네. 대한축구협회는 변혁을 해야 돼요. 변혁에 대한 방향은 이미 문체부에서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27개의 비리에 대한 이것을 개선해야죠. 근데 인정을 하진 않잖아요. 가장 큰 건 뭡니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가처분 신청해서 회장이 됐습니다. 그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행정소송이 또 관계가 남아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홍명보 감독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든가라고 유연성을 주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해서 홍명보 감독을 만약에 재선임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감독을 뽑든 근데 왜 그런 절차를 하질 않죠? 절차상에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홍명보 감독 나가라고 지금 운동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회장이었다면 나는 당연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문제를 문체부에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 이미 그거는 특정 감사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거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홍명보 감독을 유임을 시킬 때는 거의 유임시키는 논리를 그죠? 그것을 세워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일본하고 경기에서 이기고 지느냐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냥 뭉개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아까 주제가 뭐였어요? 한국 축구의 축구의 미래는 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정몽규 회장 정신 차리시고요. 문체부에서 감사의 결과로 이야기했던 그 27개의 비리에 대해서 축구협회 스스로가 개혁을 하세요. 긴급이사회도 열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인사 문제에 관련된 것은 시급히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 예산은 전문계정에 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클린스만에게 물어줬던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도 정몽계장이 축구협회의 자산, 축구인들의 전체적인 재산이거든요. 그 손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감독 클린스만 누가 선임했어요? 정몽규가 독선적으로 했다고 감사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 사과를 해야죠. 그걸 털고 가야 축구협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사실은 감정이 풀리죠. 저도 그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에요. 그걸 안 하고 지금 뭉개고 간다? 저는 그리고 축구인들이 거기에 몰표를 줬기 때문에 당선됐으니까 그거를 한다? 저는 회장 출마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네네. 네. 그게 그 선거 방식, 지금과 같은 선거 방식은 100년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선거 제도예요. 암묵적 카르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대의원이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가 전체 표수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몇 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마치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업적이 있어서 선거인단으로부터 표를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 활동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것은 작게 보면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월드컵을 위한 그런 첫걸음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10번이든 100번이든 잘못한 거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문체부의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명령 그다음에 조치 취하라고 한 권고한 것은 그거부터 우선 개선을 해야죠. 네. 그게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 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를 합니다. 아마 제가 하는 이 얘기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실 겁니다. 네. 자, 이 얘기를 하면 밤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상은 이렇게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주제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첫 중계가 아니라 입중계가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입중계는 경기에 이제 포커싱을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해보니까 이거는 좀 팬들과 축구의 문화 그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다가 좀 궁금하다 또는 이런 부분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또 새롭게 여러분들과 주제를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문선의 꼴이에요.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준비를 해서 신 PD와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는 늘 강조합니다만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고객은 국민입니다. 축구인을 위해서 축구인들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나 또 축구인들, 국민들이 어떠한 그 대한민국 축구의 변혁을 희망하고 있는지 귀를 크게 열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좀 상해도 국민들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왜 매선 회초리를 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첫 방송은 이렇게 네네. 마치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